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신 그 자리, 그 순간에 따뜻한 행운과 건강한 기운이 가득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돈도 있고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어느 날부터 친구 만나는 게 슬슬 귀찮아지고 경로당에 발길이 끊기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은 날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나이 들더니 이상해졌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죄인이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완전히 확신하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얼마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인지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인간관계를 줄이면서도 고립되지 않고 혼자이면서도 충만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드릴 거거든요.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 어쩌면 오래전부터 누군가 해줬으면 했던 바로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모임에 나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모임에 나가면 사람을 만나는 건데 왜 외로워지냐고.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한번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60대쯤 되면 이런저런 모임이 있잖아요. 동창 모임, 개 모임, 이웃 모임, 동호회 모임. 처음엔 반갑고 좋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오히려 더 쓸쓸한 느낌.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거지 싶은 그 기분.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사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외로움과 감정적 외로움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면 감정적으로는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60대, 70대 시니어들이 모임에 참석한 직후에 오히려 기분이 더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만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해요. 즉, 모임엔 나가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0대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식 잘된 집 이야기, 아파트 평수 이야기, 누구네 며느리는 어떻고, 누구네 아들은 어디 다니고, 결국 돌아보면 서로의 삶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대화. 그런 대화가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있었냐고요.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자리에서 나오면서 나만 이렇게 사나? 하는 비교심만 커지고 돌아올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60대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모임에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니 차라리 집에서 좋아하는 책 한 권 읽거나 조용히 산책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게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한두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생활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야 했잖아요. 인맥이 곧 기회이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60대 이후엔 달라요.
굳이 억지로 만나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의무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만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40대나 50대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지만 60대엔 그걸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안 나가는 게 도태가 아니라 선별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그 선별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서 모임에 자주 나갈수록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이 더 또렷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그 모임에서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알고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는 상황. 그게 군중 속 고독이에요. 반면에 집에서 혼자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순간엔 왜 외롭지 않냐고요. 그건 그 순간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임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20대엔 취업 걱정, 30대엔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40대엔 애들 교육에 직장 스트레스, 50대엔 부모님 간병에 자식 결혼까지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오롯이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런데 60대가 되어서 정말 생애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직원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냥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60년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귀한 시간을 별로 좋지도 않은 모임에, 딱히 깊지도 않은 인간관계에, 의무로 나가는 자리에 소비한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현명한 60대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모임에도 나가야 하고, 연락도 유지해야 하고, 어딘가 바빠 보여야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어느 순간 딱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이 무서워서 이러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나가는 모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마음이 가서 만나는 건지요. 아니면 안 나가면 뭐라 할까봐 오래 사귄 사이라 끈기가 모해서 이런 이유로 나가는 건지요. 나이 60이 넘어서까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좋은 것에, 내가 행복한 것에 시간을 써도 돼요.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오후에 혼자 천천히 산책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깔깔 웃는 것. 이런 게 사치가 아니에요. 60년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고독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피곤한 모임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자만의 시간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나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미처 몰랐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때 진짜 행복한지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이 나는 이걸 좋아했구나 하고 처음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그 시간이에요. 똑똑한 60대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게 지혜예요. 평생 받지 못했던 나만의 시간을 이제야 챙기는 늦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에 쓰이는 에너지와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솔직하게 한번 따져봐요. 한 달에 모임에 몇 번 나가세요? 동창 모임, 개 모임, 이웃 모임, 종교 모임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서너 번은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드는 돈, 교통비에 식비에 때로는 회비까지 한 번에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은 좋게 나가죠. 한 달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이에요.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되잖아요. 국민연금이 되었든 퇴직금을 활용한 생활비가 되었든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임마다 나가는 돈이 쌓이면 그게 한 달 생활비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 돈이면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것에 쓸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책 몇 권, 맛있는 식사 한 번, 또는 그냥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는 것.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소비예요. 근데 돈보다 더 아까운 건 에너지예요. 젊었을 때는 모임 갔다 와도 그냥 괜찮았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사람 만나고 오면 진짜 피곤해요. 그렇죠? 말 많이 하고 신경 쓰고 들어야 하고 맞장구 쳐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 느낌. 그 에너지면 다음날 가볍게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도 하고 훨씬 값진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회복에 시간이 더 걸려요. 30대엔 밤새 놀고도 다음날 멀쩡했지만 60대엔 모임 한 번 다녀오면 이틀은 쉬어야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에너지를 나한테 별로 의미 없는 자리에 계속 쏟아붓는 게 과연 현명한 건지 한 번쯤은 따져봐야 해요. 게다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돈과 에너지만 드는 게 아니에요. 생일이 돌아오면 선물도 챙겨야 하고 경조사가 생기면 봉투도 내야 하고 누가 아프면 병문안도 가야 하고 이게 다 의무로 이어져 있어요. 처음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관계 자체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반갑기보다 이번에 또 얼마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순수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똑똑한 60대들은 이 구조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를 따져보고 그게 나한테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이 맞지 않는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노후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돈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해요.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 내 마음이 가는 관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 이게 60대 이후 관계 정리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이야기 주변에 잘 안 해요. 왜냐면 인색하다, 쪼잔하다 소리 들을까 봐요. 근데 이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가장 현명한 투자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 소비가 돈이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경로당과 모임에서 벌어지는 비교, 서열, 험담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 정말 많을 거예요. 경로당에 가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이웃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화목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식 잘된 집 이야기, 아파트 평수 이야기, 누구네 며느리는 어떻고, 누구네 아들은 어디 다니고, 서서히 드러나는 서열 관계. 먼저 발언권 잡는 사람, 그 사람 주변으로 모이는 사람,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 이게 어릴 때 학교에서 보던 그 구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이 70이 넘어도 그 서열 문화가 있다는 게 참 씁쓸하죠. 그리고 없는 사람 이야기, 안 온 사람 험담, 이것도 빠지지 않아요. 오늘 안 온 사람 이야기를 신나게 하다가 다음에 그 사람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혹시 나도 없을 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모임이 갑자기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꼭 경로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창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전에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엔 좋은데 결국은 걔 요즘 어떻게 살아? 누구는 잘 됐대. 누구는 이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얻는 게 뭔지,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게 맞는지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실제로 노인 심리 관련 연구에서 어르신들이 집단 모임에 참여한 이후 심리적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바로 비교, 서열 문화, 험담이에요.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반응이에요. 비교를 당하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서열 안에서 눈치를 보면 긴장이 풀리지 않고 험담의 현장에 있으면 도덕적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쉽게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남아요. 그래서 현명한 60대들은 이런 자리에 굳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자기 감정을 더 잘 보호해야 해요. 왜냐면 그 감정 하나하나가 건강이랑 직결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혈압, 혈당, 면역력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죠? 마음의 피로가 몸의 피로로 이어지는 게 나이 들수록 더 빨라요. 모임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하고 진심으로 반갑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오히려 채워지는 관계는 물론 소중히 지켜야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갔다 오면 기분이 무겁고 비교가 되고 피곤함만 남는 그 관계는 조금씩 정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어요.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처음에 모임을 줄이기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솔직히 두려워요. 이렇게 살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나중에 아프면 누가 있나? 너무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밀려오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이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갖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막상 조용히 살아보면 알게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자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그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가슴 벅찬 건지. 60년을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돼요. 혼자 있는 걸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 나이 들면서 점점 내향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사람들. 이건 성격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내향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 속에서 자극을 받기보다 혼자 조용히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적 성숙의 과정이에요. 실제로 국내외 여러 심리학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는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혼자가 편해서가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그게 삶의 의미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60년을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 챙기고, 늘 뭔가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60대 이후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비로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나는 새벽 산책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역사책 읽을 때 눈이 반짝이는구나.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발견이 이 시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세상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고독의 미학이에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인 거고 고독은 내가 선택한 나만의 시간이에요. 현명한 60대들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상 후반부에 드리기로 한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60대 이후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해도 최소한의 연결감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을 지켜보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한테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딱 3가지예요. 첫째,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만나는 관계 2~3명을 소중히 지킨다는 거예요. 많은 관계가 아니에요. 딱 2~3명이에요. 오랜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새롭게 만난 취미 동료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과는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연락하고 진심으로 만나요. 서로 어떻게 지내냐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2~3명이 100명보다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많은 관계 속에서 외롭던 사람이 딱 1~2명의 진심 어린 관계로 비로소 외롭지 않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둘째, 사람이 아닌 무언가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취미, 글쓰기,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노래, 걷기, 요리, 뜨개질, 뭐든 상관없어요. 사람한테서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공백을 이 무언가가 채워줘요. 사람 관계는 감정 소모가 있잖아요. 근데 취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롯이 내가 즐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판단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요. 그래서 취미 하나만 제대로 파고드는 게 모임 10개 나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그 취미가 새로운 진심 어린 관계로 이어지기도 해요.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관계는 의무로 유지하던 관계와 질이 완전히 달라요. 셋째, 아주 작은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시간, 오후에 산책하는 시간, 저녁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는 시간. 이런 작은 루틴들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그 리듬이 안정감을 만들어줘요. 혼자 사는 분들, 혼자만의 시간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루틴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거든요. 그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채우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삶이 되니까요. 심리학에서도 루틴이 불안감을 낮추고 삶의 통제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갖춰도 달라져요. 관계를 줄이면서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혼자이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에서 해방되면서 오히려 진짜 자유를 느끼게 돼요. 이게 60대 이후 진짜 행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진심 어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건 시니어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남은 생을 보내셨으면 해서예요.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돼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억지로 드리는 부탁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부탁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이거 내 이야기네라고 느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어요. 60대 이후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친구 만남을 줄이고 집에 더 많이 머무는 것. 이게 도태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평생 살아온 지혜가 쌓여서 나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모임보다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 피곤한 관계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진짜 어른이 된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모임 하나 혹은 관계 하나 중에서 솔직히 내 마음이 안 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다음번엔 조용히 한 번만 빠져보세요. 그 한 번이 시작이에요. 그 한 번이 내 삶을 내 손으로 쥐는 시작이에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로 충분히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그 시간을 누릴 자격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진짜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평온하게 보내세요. 이 영상이 닿는 모든 곳에 따뜻한 햇살 같은 행운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월 150만 원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70대 부부를 직접 만나 정말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노후 생활비, 은퇴 후 지출, 시니어 절약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노후에 최소 3억, 5억은 있어야 한다. 아니다. 10억도 부족하다. 이런 말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경북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70대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우리 부부 월 150만 원으로 먹고 자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둘이서 150만 원이요?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노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작은 버튼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응원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들 소식을 처음 접한 건 새벽 1시였어요. 영상 편집하다가 댓글창 훑어보고 있었는데 한 댓글에서 손이 딱 멈춰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경북 시골에서 둘이서 월 150만 원으로 사세요. 근데 저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여요. 저 그 댓글 한 줄을 한 3분은 쳐다봤어요. 월 150만 원이요. 둘이서요. 요즘 혼자 서울에서 살아도 200만 원이 빠듯하다고 난리인데 처음엔 솔직히 설마 뭔가 빠진 거 있겠지 싶었어요. 아니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거나. 근데 그 댓글이 자꾸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날 밤 결국 편집을 못 마치고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그 댓글이 나왔어요. 저 이러면 직접 가봐야 하거든요. 다음날 바로 댓글 쓰신 분한테 쪽지를 드렸어요. 혹시 부모님께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솔직히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70대 어르신들이 카메라 앞에 나오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에 답장이 왔어요. 부모님이 흔쾌히 오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는 것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저 그 문자 받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 살림을 통째로 보여주겠다는 그 자신감. 숨길 게 없다는 그 여유. 그 순간부터 뭔가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다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카메라 하나, 삼각대 하나 챙겨서 경북의 한 작은 읍내로 내려갔어요. 서울역에서 KTX 타고 거기서 다시 버스로 1시간.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가까워지고 건물들이 낮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분들일까? 정말 가능한 생활인가? 아니면 뭔가 포장된 이야기인가? 제 직업병이 발동해서 온갖 가능성을 다 생각하면서 갔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멈칫했어요. 정류장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거든요. 흰 등산 모자에 파란 점퍼, 발이 편해 보이는 운동화. 그리고 손에 작은 종이 봉투 하나. 그 봉투가 뭔지 나중에 알았는데 버스 정류장 옆 작은 빵집에서 사오신 단팥빵이었어요. 멀리서 왔으니 일단 이거 먹고 걸어가자고. 저 그 말 듣고 진짜 당황했어요. 저를 취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손님처럼, 아니 조금 낯선 손자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어색하지도 않고 보여주려는 것도 아닌 그냥 그분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저 단팥빵 한 입 먹으면서 아, 이 영상 뭔가 다르겠다 싶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집이 있었어요. 경상도 시골 특유의 낮은 담장, 오래된 기와 지붕,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근데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담장을 따라 작은 꽃들이 줄줄이 피어 있고 마당 안에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장독대 옆에 작은 고추 모종이 쭉 서 있고 할머니가 이미 마당에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르신 채로요.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왔어요? 배고프죠? 하시는 거예요. 저 취재 온 건데 밥 얻어먹게 생겼구나 싶으면서도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다 풀렸어요. 두 분을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박종우 어르신, 올해 76세이십니다. 할머니는 이정숙 어르신, 74세. 결혼 47년 차예요. 47회를 같이 사셨어요. 요즘 이혼율이 40%가 넘는 시대에 47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여러분도 아시죠? 두 분 다 평생 경북에서 나고 자라셨고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동네에서 농기계 수리 일을 하셨대요. 할머니는 농사일 하시면서 아이 셋을 키우셨고요. 특별한 직함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어요. 그냥 평생 일하고 살아온 분들이에요. 지금 자녀들은 전부 도시에 나가 살고 두 분만 고향집에 남아 계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분들한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여쭤본 게 뭔지 아세요? 돈 이야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가 전혀 망설임 없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이 두 분 합쳐서 87만 원이에요.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납부를 하셔서 65만 원이 나오고 할머니가 22만 원이 나온대요. 거기에 예전에 자녀들 분가할 때 팔지 않고 남겨둔 작은 농지 한 필지를 동네 분한테 임대해서 월 30만 원 받으시고 젊을 때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만기가 돼서 그 이자로 매달 30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싹 다 합치면 딱 147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예요. 저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진짜네. 숫자가 딱 맞네. 과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150만 원을 받는 건 숫자고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이야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지갑 열리는 순간을 다 지켜봤어요. 일단 집 고정 지출. 집이 본인 소유예요. 월세가 없어요. 이게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전제이자 가장 큰 전제예요. 이 전제 없이 150만 원 이야기는 성립이 안 돼요. 그건 제가 뒤에서 솔직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런 공과금이 여름 겨울 피크 시즌 빼면 한 달에 평균 9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래요.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어컨은 거의 안 켜. 마당에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시원해. 겨울엔 방 하나만 따뜻하게 하고 거기서 다 해결하고. 불편하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살짝 웃으시면서 추울 때 따뜻한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되지. 그게 더 따뜻해 하시는 거예요. 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식비. 이게 제일 믿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직접 보니까 완전히 납득이 됐어요. 두 분 식비가 시장 다니는 것 포함해서 월 30만 원 안팎이에요. 비결은 텃밭이에요. 마당 한쪽에 자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고추, 깻잎, 상추, 방울토마토, 호박, 대파가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이 걸작이에요. 텃밭이 제일 큰 마트야. 공짜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 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통쾌하던지. 장 보러 가시는 날 직접 따라 나섰어요. 할머니가 낡은 천장바구니 하나 달랑 들고 읍내 재래시장으로 가시는데 들어서자마자 상인들이랑 인사가 시작돼요. 왔어요?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어. 봐봐, 시장을 보시는 내내. 이런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이분이 단순히 장 보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날 사신 것들을 제가 옆에서 메모했어요. 고등어 2마리 4,000원,
두부 하나 1,500원, 파 한 단 1,000원, 콩나물 한 봉지 800원, 국거리 멸치 3,000원. 총 13,300원이에요. 이게 이틀치 반찬 재료래요. 하루 5,000원으로 두 분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저 그날 점심에 편의점에서 혼자 6,500원짜리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지금도 기억나요. 갓 지은 쌀밥에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깻잎 무침, 콩나물국. 딱 봤을 때는 소박하다 싶었는데 첫 숟가락 뜨는 순간 진짜 멈칫했어요. 이게 밥이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인스턴트도 아니고 배달 음식도 아니고 누군가 정성껏 만들어준 밥. 그 맛이 뭔지 아시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맛이요. 저 그날 밥 한 그릇 반을 뚝딱 먹었어요. 의료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70대이시니까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동네 의원에서 한 달치 처방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딱 4,000원이에요. 건강보험 덕분이죠. 할머니는 다행히 크게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편이라 정기검진 외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으시다고 해요. 두 분 의료비를 합치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나온대요. 저 그 말 듣고 솔직히 건강보험이 이렇게 고마운 제도인 걸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 낼 때 또 나가네 하고 넘어가는데 저 할아버지한테 그게 한 달 약값 4,000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기 이야기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여행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150만 원으로 여행이 가능해요?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여쭤봤거든요. 할아버지가 씩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읍내 경로당에서 지자체 연계 노인 여행 프로그램을 1년에 한두 번 이용하신대요. 부부 기준으로 1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이면 1박 2일 국내 여행이 전부 다 해결된대요. 숙박이고 버스고 다 포함해서요. 봄에는 벚꽃 보러 지내, 가을엔 단풍 보러 내장산. 그걸 1년 내내 기대하며 사신다고요. 할아버지가 그 말씀하실 때 눈이 반짝였어요. 그 여행이 우리한테는 제일 큰 행사야. 가기 전에 뭐 입고 갈지, 어디서 뭐 먹을지 한 달 전부터 얘기하거든. 저 그 말 듣고 뭔가 진짜 울컥했어요.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는 것만 여행이 아니구나. 기다림이 있는 여행, 설렘이 있는 여행. 그게 진짜 여행 아닌가. 평소 일상은요. 할아버지는 오전에 경로당에 가셔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바둑 두시거나 TV 보시고 오후엔 집에 오셔서 텃밭 살피시거나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할머니는 읍내 복지관 노래교실을 일주일에 2번 다니시는데 한 달 수강료가 딱 1만 원이에요. 1만 원으로 친구도 만나고 노래도 배우고 웃음도 찾으세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하는 루틴이 하나 있어요. 저녁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신대요. 제가 그게 그냥 운동이에요? 했더니 할머니가 손으로 입 가리고 웃으시면서 그게 데이트지. 우리 제일 좋은 데이트. 47년 부부가 매일 저녁 데이트를 하세요. 저 그 말에 어떤 말도 못했어요. 통신비도 여쭤봤어요. 두 분 다 스마트폰 쓰시는데 시니어 요금제로 두 분 합쳐서 한 달에 28,000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제일 자주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래요. 유튜브 이거 공짜잖아.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없어. 뭐든 다 배울 수 있어. 저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이 왜 이렇게 뭉클하던지. 제가 만든 영상이 어딘가에서 박종호 할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닿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틀 동안 지켜본 지출을 다 합산해 볼게요. 공과금 10만 원, 식비 30만 원, 의료비 3만 원, 통신비 3만 원,
복지관 1만 원, 생필품 경로당 용돈 5만 원, 의류잡비 7만 원, 여행 적립금 5만 원, 싹 다 합치면 64만 원이에요. 150만 원에서 64만 원을 빼면 86만 원이 남아요. 이 86만 원을 어디다 쓰시냐고 했더니 절반은 비상금 적금에 넣고 나머지는 명절에 자녀들 올 때 쓰거나 손자 손녀 용돈으로 챙겨주신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자녀들이 다 모이면 외식을 한 번 하는데 그게 두 분한테는 1년 중 제일 큰 행사래요. 저 이 숫자 보면서 뭔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아요. 그것도 꽤 많이. 근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생활이 가능한 절대적인 전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가주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방 거주예요. 만약 이분들이 서울에서 월세를 내면서 사신다면 방 2개짜리 빌라 월세만 해도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이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15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다고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맥락이 있는 숫자예요. 이 전제를 감추고 이렇게 살 수 있대요라고 말하는 건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주는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만족을 찾는 방식.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정색하고 여쭤봤어요. 진짜로 행복하세요? 연기 아니죠? 할아버지가 잠깐 하늘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나도 잘 몰라. 근데 불안하지가 않아. 아침에 눈 뜰 때 무서운 게 없어. 그게 행복 아닌가. 저 그 말에 5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불안하지 않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직장인들이 일요일 저녁에 느끼는 그 무게감, 은퇴 앞에 선 분들이 느끼는 그 막막함, 그게 이분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할머니한테도 여쭤봤어요. 남편 말대로 진짜 불안하지 않으시냐고. 할머니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플까봐 그건 무섭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 걱정은 돈이 10억 있어도 똑같이 해. 그러니까 지금 건강할 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저 그 말을 듣고 이분들한테 단순한 절약 노하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오래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철학이 있어요. 이틀을 함께 보내면서 제가 관찰한 것들이 있어요. 두 분이 하루에 말다툼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47년 부부가 다툼이 없을 리 없는데 제 앞에서만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어서 할머니한테 솔직히 여쭤봤더니 싸우기엔 남은 시간이 아까워 하시는 거예요. 저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은 시간이 아까워.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 건지. 할머니가 밥 짓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옆에서 물 올려주고 할아버지가 텃밭 일하면 할머니가 물 한 잔 들고 나오고 딱히 말이 없어도 서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는 거예요. 47년이 쌓이면 그렇게 되나 봐요.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경로당에 아는 분들이 있고 시장에 아는 상인이 있고 복지관에 친한 분들이 있어요. 고립이 없어요.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이 외로움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관계로 해결하고 있어요. 복지관 1만 원으로 친구를 만나고 경로당에서 웃음을 나누고 저녁 산책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그 모든 게 거의 공짜예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투자한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노후에 대해 갖고 있는 공포, 그게 진짜 내 현실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공포인가? 유튜브 열면, 뉴스 틀면, 책 보면 다들 노후엔 최소 이만큼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 숫자가 계속 커져요. 1억이었다가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근데 그 숫자를 다 채운 사람이 진짜 불안이 없냐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숫자는 계속 목표가 되고 인간은 그 목표를 채워도 또 다른 불안을 찾아요. 반면 박종호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87만 원, 임대료 30만 원, 이자 30만 원으로 사시면서 불안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서울 가는 내내 버스 안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거든요. 제가 이틀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연기가 아니에요. 두 분 표정에, 두 분 말투에, 두 분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그게 다 담겨 있었어요. 물론 이 생활이 모든 사람한테 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도시에서 오래 사셨던 분, 의료비가 많이 나오시는 분, 자녀들이 자주 왕래하는 환경에 사시는 분은 분명히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가주택 없이는 이 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도 그 전제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노후에 대해 갖고 있는 최소 기준, 그게 진짜 내 삶에서 나온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디선가 주입된 기준인가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나는 어디서 살고 싶은지, 어떤 하루가 나한테 행복한 하루인지. 그 답을 먼저 찾으면 준비해야 할 숫자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5억이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박종우 할아버지처럼 150만 원으로도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답은 각자 다른 거예요. 두 분과 작별할 때 할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따신 깻잎이랑 방울토마토를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주셨어요. 이거 서울 가서 먹어, 맛있어. 할아버지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오시면서 또 와, 언제든지. 우리 여기 있어 하시더라고요. 버스가 출발하려는데 두 분이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저 그 장면 보고 솔직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거창한 것 하나 없이, 화려한 것 하나 없이, 그냥 소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 두 분의 삶이 제 마음에 그렇게 새겨졌어요. 150만 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로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내려가기 전이랑 내려갔다 온 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노후에 필요한 게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분들이 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자가주택 하나, 소박한 텃밭, 작은 연금,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두 분의 노후 전부였어요. 그리고 두 분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해요. 지금 내 노후 기준이 진짜 내 삶에서 나온 건지 한 번만 돌아보는 것.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하루가 행복한 하루인지. 그 답을 먼저 찾으면 준비해야 할 숫자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서울에서 월세 살면서 연금 하나로 버티고 계신 분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들 모아서 같이 생각해 봐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바라겠습니다.